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100명의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한 내용입니다. 외교관들은 대체로 국가를 상대로 하니까 행동이 아주 신중하고 무거우신 분들이 많은데 아주 이례적인 이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 성명서를 초안하시고 또 서명자를 받는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을 모시고 한번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우리 이재춘 대사님께서 이 성명서를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외교 일선에서 봉직해온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 종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4대 노선으로의 진로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햇볕 정책 하에 대북 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하겠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주요 우방국들과 UN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타스크포스의 이름을 빌려 외교 기밀들을 대내조로 공개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항에 관한 교섭과 외교 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은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이상 설당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되므로 이러한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를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2. 중국에 대한 산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 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반일 정책으로는 한국 외교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 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을 문서를 뒤지고 공개 폭로하는 등 불법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차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 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글과 접하게 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자리에 갔더니 이런 글이 돌아다닌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외교관들이 신중한 부위인데 그렇게 성명서를 강경하게 낼 리가 있느냐고, 그것도 페이크 뉴스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과연 이 글이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한마디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참 잘 써진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대사님께서 왜 이 성명서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지금 현재 몇 분이 서명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청춘을 다 바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참으로 소중한 나라, 그 헌법적인 가치 위에서 이렇게 성장 발전해 오는데 다 우리 혼혈을 다 바쳤죠. 그런데 그렇게 세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칭찬은 받고 정말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다들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국가 정체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저희는 한 8개월 동안 그래도 막상 정권을 잡고 국제정세 우리 놓인 현실을 보면은 아마 이거 궤도 수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웬걸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이건 정말 대한민국 이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 대표님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30년, 40년 외교일선에서 쭉 충성다운 우리 동지들 똑같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럼 이 시기에 우리 가만히 그럼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 이럴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거 바로 동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평소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렇죠. 예? 점잖은 말하고 말로 하는 게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이건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체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 때 우리 자손 대대손수 이게 뭐냐 이 나라가 없어지면 뭐가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외교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좀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우리 몇 분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이거 외로운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 세계 그 조류에 거역하는 세계가 모두 조체지는 이제 안 되겠다고 그러는 체제인데 그걸 살리겠다고 끌어안고 이거 한국도 웃음거리가 되고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기 딱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목소리를 냅시다. 그래서 시작된 거죠. 지금 현재 한 64, 5명 정도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1명일 때 이 명단을 보니까 뭐 제가 아는 사람은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이시고 외교부 출신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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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건희 전 우즈베키스탄 네. 대사, 송종환 전 스웨덴 대사, 파키스탄 대사. 파키스탄 대사, 이창범 전 스웨덴 대사, 네. 최동진 전 영국 대사, 네. 장기호 전 캐나다 대사,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또 이렇게 좀 소개하실 분 있습니까? 여기 선명한 분. 이거 뭐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지만 포르투갈에서 대사하던 우리 변순국 대사도 아주 애국자인데 변순국 대사라고 또 있습니다. 변순국 대사님. 예, 예. 지금은 다 생각이 안 나지만은. 예. 그런데 아마 이 서명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예. 60명이니까. 더불어 대사 출신이신데. 네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서 용기를 들어서 소명을 받았다기보다는 우리가 카톡방을 열었어요. 그렇습니까? 카톡방을 열어서 이런 취지의 선언문 초안을 이렇게 공람을 시키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들 참여하신 거죠. 대상은 한 몇 분 됩니까? 지금 대사를 지난 외교관으로서 생존하시는 여기요? 예, 그러니까 서명 받을 대상이 있다면은 전체 외교관을 다 해야 되는데 대사급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그 외교부를 은퇴한 사람들의 친목 겸 연구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많아요. 한 1,000명 됩니까?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끔 모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은 한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과반수는 여기 참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이야기가 여기에 몇 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정부의 정책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너뜨리고 친북, 친중 4대 노선으로 간다. 친북, 친중 4대 노선. 왜 4대 노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사실은 그 용어를 그렇게 깊이 생각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물론 1, 2, 3, 4항에 다 돼 있지만은 우리 외교 정책의 근간이라는 것, 특히 안보 정책의 근간은 우리 조갑재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 플러스 한미일 협력. 한일은 동맹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거기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볼 때 이게 삼각 동맹이죠. 동맹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축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정부 수립 후 6개월 거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해온 그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울타리죠. 울타리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니까 이게 말은 뭐 이렇게 하지만 자꾸 그 허무는 행동들을 여기저기서 하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말로는 뭐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형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해화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엔 중국도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가 하는 것 중에 친중 오케이. 근데 왜 굳이 4대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중국은 2000년 동안에 이 조선반도하고 맺어온 관계를 쭉 보면은 우리가 사실 말이 독립국이지 굴종은 4대를 쭉 해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지금 모처럼 이 한미일 체제를 가지고 70년을 이렇게 건장해 자랐는데 그것을 180도를 돌려서 중국 쪽을 자꾸 기웃거리고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옛날 그 역사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경향이 있다. 저희들은 지금 뭐 우리 체면은 보지 않고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위 4대 굴종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안보의 틀을 깨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4대 노선이라고 표현하신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친중 사대 아닙니까? 예, 글쎄요. 더구나 여기도 뭐 친중 사대와 관계해서 이 삼불 네. 세 가지를 안 네. 하겠다는 네. 막 입장 표명. 그 내용은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미국 주도하는 미사일 MD에 가담 안 한다. 예. 세 번째는 한미일 관계를 예. 군사 동맹 관계로 안 한다. 안 한다는 입장 표명은 네. 여기서 국가 반역 행위다라고 딱 찍었습니다. 국가 좀 반역 용어가 강하죠. 강하게 느껴집니다. 강하죠. 강한데 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러고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잠자고 있는 국민의식을 좀 깨우자. 예, 예, 그런데 취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댓글 들어오고 뭐 그러는데 저도 뭐라고던가 저거 예. 극우라 저거 뭐 그렇다 그래서 나는 극우라고 그러면 그 극우라는 그 월계관을 써서 나는 영광이다.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냥 정확하게 해석하면 월계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가 대표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니까 자유를 극도로 좋아한다. 예,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다. 예, 예. 그런데 극우라 하면 몽둥이 들고 옛날에 그렇죠. 뭐 서북 청년단 김두한 그렇죠.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자는 그게 우파는 아니죠.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또 서북 청년단과 김두한 세력의 역사적 역할이 있었을까? 있죠. 지금은 있죠.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국가 공권력도 아직 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극우란 말씀이 월계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는 국가 반역 행위라고 규정을 하는 게 특별히 강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삼부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드 배치를 추가로 안 하면은 수도권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핵미사일. 그 다음에 MD에 가담 안 하면은 우리 실력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몇십 년 걸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도 이 삼불 약속이 딱 모여버리면은 한 방향이 북한에는 이롭고 중국에도 이로운데 그렇죠. 한국에는 불리하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두 글자로 하면은 반역, 국가 반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점잖은 외교관들이 이런 글을 쓰니까 죄송합니다.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사실은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외교관들이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반일 정책으로는 한국의 외교의 설 자리가 없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반일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겼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의무로 여겼죠. 네. 한국에는 무조건 반일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근데 그것은 저도 뭐 일본에 여러 번 근무됐고 또 외교본에서는 제법 일본을 많이 다뤘던 사람인데요. 아주 욱장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옛날 우리 식민지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조선 시대가 아니고 지금 세상이 달라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미일 체제가 이렇게 같이 톱니바퀴처럼 물러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안보 지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과거를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우리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적어도 정권을 담당한 그 사람들은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구 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고 갈 것인가의 큰 그림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 과거사 자꾸 하면은요, 그건 누가 바라는 것이냐? 바로 김정은 체제가 지난 70년 동안 그거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냥 이 한미 이간시키고 한일 이간시키고 그걸 하는데 지금 그걸 타가지고 그걸 하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예. 더구나 우리나라의 보수 또는 우파라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감성적 반일에 동조해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우리 보수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요, 여기 서울에서 일본 대사로 있던 무토 마사토시라는 대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길 잘했다는 그 책을 냈어요. 일본말로. 제목은 좀 악질적이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동경에 와서 그 사람도 옛날부터 잘하는 사람 그렇습니까? 만나고 책도 제가 이렇게 받고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근데 표지는 뭐 그렇게 됐다고 예, 하는데 그 내용은요. 예. 꼭 한번 읽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자화상, 부끄러운 참. 자화상을 보는 것 같이 얼굴이 후끈거릴 때가 있지만은 예.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예. 사실에 입각해서 예, 예. 그 상황을 지금 판단하고 보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저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걸 보고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헌법에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선진국 포로이민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된다. 이건 저도 몰랐는데 이 OECD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모인 클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네. 예. 중국은 뭐 중국은 자격이 없네요. 자격 없죠. 인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OECD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죠. 근데 지금 중국은 시장 경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은 무슨 그렇죠. 소셜리스트 마켓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데 그렇죠. 예.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 경제. 시장 경제가 무역 보복 안 하잖아요. 그런 그건 무역 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이 말씀만은 그러나 덕도 없었던 종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말하자면 외교부의 민간인 타스크포스의 부작용을 이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민간인들이 아주 전문성이 높은 이 외교 정책을 우선 조사할 실력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외교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서가 외교안보부서입니다. 네, 그렇죠.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그렇죠. 그다음에 통일부까지. 통일부까지. 근데 외교부서죠. 지금 외교부는 나중에 됐죠. 국방부에서 기무사령부의 그 사이버 그거 다 해체한다고 그러고 그걸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또 그건 뭐 완전히 코드 그건 뭐 북한하고 상대하는 특급 비밀을 전부 자격 없는 민간들이 두져가지고 그렇죠. 그걸 다 파헤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가 이제 소위 위안부를 고리를 잡아가지고 그 짓을 했고 통일부도 최근에 그렇습니다. 뭐 이상을 해가지고 개성공단 그것은 대통령이 뭐 한마디 지시를 하니까 그걸 했다? 그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 지시로 원전 해체라고 뭐 저 국정교과서 폐지하고 이런 걸 다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마치 이제 저도 적폐 세력에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정말 그건 곤란한 얘기예요. 근데 더구나 이게 또 지적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난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한국정 참전 나라 20개국의 회의에 갔단 말입니다. 갔죠. 거기 가면은 아마 밴쿠버 갔죠. 아마 강경화 장관하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좀 끄림직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개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규속말을 할 수가 없죠. 아니 모든 외교적 협상은 다 비밀리에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비밀이고 비밀도 이제 해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한 30년 지나서 이제 해제하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그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위안부 합의가 2015년 말이니까 2015년 2년 만에 한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다 까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화내는 게 무리가 아니죠. 근데 이것이 일본하고만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은 저 사람들하고 이거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런 이제 인식이 퍼지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밀을 지키는 기구인데 그죠? 그러면요. 비밀을 지켜야 될 때가 뭐 다른 게 다 많지만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인데 국정원은 뭐 국가 정보 폭로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국가정보폭로원이 될 뻔하고 네. 외교부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아주 아마추어적인 그런 타스크포스의 발표를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종원위안부 합의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보니까 그 대책이 천만 불행 중 다행으로 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고 파기도 하지 않고 다만 뭐 받은 돈 일부 썼는데 그걸 뭐 돌려주겠다는 그 차원에서 끝나버리니까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일본으로부터 아주 냉담한 반응만 받고 했는데 그 일본에서 보니까 여론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건 절대 앞으로 재협상은 없고 예. 예? 그 1mm도 거기서 움직이지 않겠다 그랬죠. 그거를 지지하는 여론이 80%가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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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크게 바뀐 거죠. 과거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그 한일 간의 협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요컨대 이런 문제 과거에도 그렇고 사죄, 헝걸 정권이 바꾸면 또 하라 그러고 그냥 이제 그거 이제 자기들도 질렸다. 예. 지난번 위안부 합의라는 거는 모처럼 이 양쪽이 자기 입지를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래서 불가역적 합의라는 걸 그래서 넣은 거라고. 이제 더 이상 다시 골포스도 옮기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이제 일본은 이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도 이 종원위안부 합의를 바꿔야 된다는 여론은 저는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이 외교에서 자기 입지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봅니다. 저는 국내적 입지도 약화됐고 또 일본 내에서 우리를 항상 지지하던 일본의 소위 좌파 아사히 신문 중심의 이 여론도 이제는 거의 반환적으로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이게 여론을 민주국가에서의 외교는 여론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론에서 이번에 강경화 이 외교팀이 저는 헛발을 디딘 거 아니냐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당초부터 저희들은 거의 예상했던 얘기죠. 왜냐하면은 뭐 강경화 장관이 뭐 영어를 잘한다. 영어 잘하는 사람 하려면 많습니다. 근데 그 외교의 큰 이슈를 해본 일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외교부 장관은 이 안보 이슈 이거 하나만 매달려도 그렇죠. 그건 뭐 아주 숨이 넘어갈 지경이 돼야 되는데 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뭐 유엔에 가서 그저 조금 일했다고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외교 안보도 안보실장 그 내 후배지만은 그 사람이 안보 문제를 다뤄본 일이 없어요. 정의용. 예.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시켰느냐? 그 사람들을 시켜야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서부터 뭐 이 그림은 그렇게 딱 뻔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기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지금 재외공관장에 임명하는 걸 지적하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장성 출신들이 외교관으로 많이 나가서 대사로 많이 갔습니다. 그죠? 그것하고 이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군사혁명이라는 그 상황의 특수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사람들은 이거 촛불혁명이라고 그러니까 혁명군들이 완장차고 들어온 거라고 좀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 군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렇죠. 군인은 비교적 그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또 외교도 알죠. 예. 그리고 외교 안보라는 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비교한 게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으로 군단장 그걸 비교를 했는데 그게 뭐 꼭 정확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중요 예. 포스트에 가서 하면은 그 말 한마디가 다 외교관으로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몸에 익혀져 있는 건데 그 벌써 앉아서 몇 마디 하면 이 사람하고 얘기가 되겠구나 안 되겠 금방 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가 말인데 그죠?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걸 이게 외교관이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놓치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서명을 더 확대할 생각입니까? 100명 그다음에 2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예. 저는 이것은 하나의 그 자극제라고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걸 지키고 발전시키라고 땀 흘린 사람들이 도처에 많지 않습니까? 예. 왜 하필 외교관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군인도 있고 교수도 다 그 대한민국 틀 안에서 그거를 잘해보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위기에 이렇게 처했는데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아주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런 발언을 하기 힘든 분들이 외교관인데 그 외교관이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검사 출신들도 판사 출신들도 장성 출신들도 기자 출신들도 아니면은 무슨 과학자 출신들도 다 발언을 해야 됩니다. 다 발언을 해가지고 전문 분야에서의 발언이 그만큼 더 설득력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나는 이런 데 동참 안 하고 그냥 대한민국이 자살로 가든지 난 구경만 하겠다고 한다면야 뭐 그거는 뭐 말릴 방법이 없지만 걱정하는 사람은 저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지도층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글과 말로 생활했던 분들은 누구나 다 이런 발언을 그래서 저는 이걸 중구난방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은 막기가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구난방 전략인데 우리가 자유민주 세력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론이 바뀌면은 한국에서는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은 권력도 바뀌니까 여론을 바꿔놓는데 무엇보다도 이 전문가들의 이런 대외적 공개 발언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외교관들의 이 발언이 이 스타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이게 고맙습니다. 여러 국민들을 깨우는 스타트가 되고 이건 누구 합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게 2018년에 제2의 3.1 운동선언이었다고 3.1 운동선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또 하나 뭐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이 북핵 문제나 이 동부아시아의 돌아가는데 러시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러시아를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자꾸 한중일미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금까지 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다자 외교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들어가는 데서 계속 좀 소외당한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2002년 그 원래 미국하고 북한이 핵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94년에 그게 2002년에 깨지고 나서 이제 소위 육자회담 틀로 바뀌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것이 처음인데 러시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제 과거에 보면 뭐 사자회담, 뭐 육자회담 등등 있는데 러시아를 넣느냐 빼느냐 여러 가지 좀 옥신각신한 때도 있고 러시아는 이제 한국이 1990년에 수결한 다음에는 뭐라고 그럴까 오히려 중요성이 좀 이렇게 떨어진 듯한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가 공포심에서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큰 뭡니까
적대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있어서 중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수교하고 북한하고 관계도 이제 좀 뜸해지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등한시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시 좀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참 다루기 어려운데. 아, 그렇습니까? 예. 요새 그런데 러시아가 푸틴이 완전히 장기 독재로 가고, 그죠? 근데 또 산업적 기반은 별로 튼튼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예. 미래가 어떻습니까? 평균 수명이 오히려 뭐 공산 시절보다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줄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건 뭐 믿을 수는 없는데, 러시아의 지금 체제는 이제, 겉모양은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민주주의. 근데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헌법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죠, 물론. 물론 우리도 그런 면이 많은데. 근데 이제 법대로 안 되는 나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고. 북한 법 다 있죠. 법 좋습니다. 좋죠. 그다음에 중국 그렇고 중국 공산은 일당 독재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체제를 벌써 바꾼 지가 90년이니까 뭐 3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실제로는 푸틴이라는 사람은 그 옛날 그 제국주의 시대에 싸죠. 짜르죠. 근데 거기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체제는 되는데 실제로는 그건 안 돼요.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이제 전부 각 산업을 다 공산당에서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영기업을. 근데 그것이 이제 소위 시장 경제 체제로 이렇게 자유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개인을 다 줬거든요. 근데 그 개인이 지금 그대로 완전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컨트롤하냐? 그건 대통령이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이제 그게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는 뭐 그 3천억 불 이상 이렇게 무역이 그렇지만은 러시아하고는 10분질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러시아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이재준 대선님을 만나서 말씀 듣는 과정에서 제가 가슴 찡한 게 청춘을 바쳐서 만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청춘을 바쳤다는 말씀이 찡합니다. 우리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청춘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운 분들이 계시니까 침묵하시면은 그 청춘을 바쳐서 만든 좋은 나라가 잘못하면은 소매치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았습니다.